보이스피싱 취재를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의 제보로 어떤 특정 ATM기에 좀 보이스피싱 밀당이 많이 오는 것 같다. 그 제보를 너무 중요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믿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아갔죠. 가서 이제 4일 이렇게 잠복하면서 취재했습니다. 아니 그럼 ATM기를 안 떠나고 계속 거기 계셨던 거예요? 이곳에 보이스피싱 밀당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현금인 출기가 잘 보이는 곳에서 잠복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틀째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차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있거나 불법 주정차 카메라 때문에 차 뻗치는 게 좀 어려워서 뻗치기 위한 장소도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부동산 여사님이 계신데 그 부동산 딱 앞에 차를 되게 너무 좋은 네. 자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 차를 대면 부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사님께서 너무 이제 흥분하셨더라고요. 범인을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젊은 기자가 그랬더니 바로 그냥 문 앞에 대라고 하셔가지고 문 앞에 대서 거의 하루 이틀 뻗쳤어요. 아니 그러면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하시는 겁니까? 식사를 안에서 했죠. 안에서 뭐 요즘 배달 잘 되니까요. 저는 괜찮은데 네. 이제 인턴 기자도 있고. 아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인턴 기자님은 특히 불편할 게 이게 바로 그 선배가 계시기 선임 때문에 기자니까. 맞습니다. 요즘 또 표정을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요? 이게 저희가 포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아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인턴이 보니까 띠동갑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MZ인데 예. 그러니까 이 김밥이 맛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서 지금 잠복도 잠복인데 이 인천 지금 내 후배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예. 궁금해요. 사실 저는 저 이렇게 TV에서 뵙고 신입 기자님인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예. 9년 워낙 차 또 동안이시고. 그러니까요. 뭐 한 2, 3년 차 정도 네. 되셨을까 했는데 의외로 또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이렇게 한 9년 차 정도 되셨으니까. 그래서 인턴 기자랑 띠동갑이나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요. 네, 어렵습니다, 참. 그 피의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특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ATM기에 가서 돈을 뽑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 뭐예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특징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서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 ATM기에 들어설 때까지도 계속 휴대폰을 보고 ATM기를 인증샷을 찍어요. 그리고 가방을 항상 들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문자로 보고하는 듯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ATM기를 인증샷으로 찍진 않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계속 뻗치다 보면은 딱 뭔가 눈에 띄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그날도 그래서 차 안에 있다가 가방을 맨 남성이 현금인 출기 앞으로 다가섭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맞다 가자. 남성은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70대 택시기사. 빌린 돈을 갚으면 싼 이자로 다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남성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돈 보냈어요. 그래서 와 근데 그 피의자를 잡았을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추궁하고 뭐 하는 거냐 물어볼 때 시민분들이 또 신고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경찰도 정말 3분 만에 왔어요. 이야, 야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너무 잘 감사합니다. 됐네요. 정말.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죠. 송금하기 전에 잡는 거니까. 그 혹시 기자님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어떤 일 하세요? 기자입니다 하면 그 상대방이 좀 바뀌지 않아요? 많습니다. 얘기하다가도 멈칫할 거 아니에요. 약간 느껴지시죠? 식당 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서 오세요. 하다가 뭐 무슨 일 해요? 하다가 기자입니다. 그러면 뭐 좀 말씀 많이 안 하십니다.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시죠.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살피세요 주변에. 예, 많이 살피죠. 카메라가 없나 이렇게 보고.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뭐 혹시나 직업병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기자님? 직업병이요. 그 관상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기자들이 보는 그 취재원의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보고 저분은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다. 그래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디서 나 좀 인터뷰해, 나 재밌는 얘기 많아 이러면은 안 합니다. 별로 안 하죠. 바로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게 기사로 쓸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주로 하거든요. 그럴 때 쓰는
이제 용어가 얘기된다 안 된다. 얘기 된다 안 된다. 거리가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차가 한 대가 지나가면 얘기 안 된다. 뭐 2대, 3대 연대가 지나가면 얘기 될 것 같다. 그게 약간 직업병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사실 뭐 얘기 안 돼도 괜찮은데 늘상 이제 그냥 이 일상의 에피소드도 야 그거 얘기 된다. 밥 먹다가도 맛있으면 얘기 된다. 이게 뭔가 좀 괜찮다 싶으면 얘기 되는. 이 집 맛있다. 야 여기 얘기 좀 된다. 얘기 되는 부분이다. 여기 녹화장 인근에도 수제비집이 맛있다. 얘기 되는 부분이. 얘기 된다. 그거 얘기되죠. 얘기될 것 같습니다. 얘기되죠. 이게 굉장히 얘기 얘기 되는 되죠. 부분이. 맞습니다. 거의 내려가서 입고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설명만 해주세요. 저 여기 처음 왔어요. 여기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70평생 70대 걸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53년생이야. 저는 50대, 60대로밖에 아이고 그 나이를 이제 원종대장한테 이게 이거 같은 걸로 힘들 나이죠? 후손에게 물려줄 그 썩은 바다를 물려줄 거느냐 이거요. 바다는 어머니다 어머. 아, 어머니 같은 존재다? 어. 네, 안녕하세요. 썩은 대로 이제 팔에 썩은 대로 그걸 안고 가는 거죠. 상추처럼 네. 이렇게 그렇네요. 넓은 특성을 가집니다. 네. 예. 저기 백사장 쪽에 있는 것만 치우는 예, 거예요. 해수욕장이네. 어부들 때문에 방파제는 생긴 거거든요. 어부들도 저것이 없으면 저 바다가 담 몇 시간 만에 할 때 이렇게 올리고 벌어진 입이한테 이걸 보여주는 것도. 이곳은 원래 해수욕장인데 이렇게 파래가 많이 쌓였습니다. 담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입입니다. 선배 제 몸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래서 맞춰봐. 해보자. 좋을 것 같아. 너 할 수 있어. 오늘 해야 한다니까. 저희의 의견을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장비 뭐 힘든 거나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해주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최고의 상사시죠. 저한테는 최고의 상사시죠. 지금 밀착 카메라 클로징 멘트를 쓰고 있는데요. 클로징 멘트는 제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해서 써서 이제 데스크한테 보고하거든요. 네. 지금 답변이 왔는데요. 선배가 다시 써서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번째는 통과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네, 감사합니다. 혼자 챙겨라. 몸 다른 거보다 안 다치게. 건강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현아, 촬영 준비해라. 갈게요. 자, 하나, 둘, 큐. 주민들이 파래의 습격이라고 표현할 만큼 제주 바다는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혹시 그 기자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자라는 일을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네, 저는 2014년에 처음 회사 입사했고요. 그때는 작가였습니다. 저도 작가였고. 네, 근데 제가 입사하자마자 석 달 뒤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저는 그 당일날 바로 또 진도 팽목항을 가게 됐거든요. 제가 당시에 맡은 임무는 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시신의 수를 세는 취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을 오가면서 그 수를 세는 일을 했는데 속보를 계속 냈어야 했기 때문에 기자는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아프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고 네, 세월호 참사를 하면서 그런 기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 사건 사고를 취재하다 보면 가슴 아픈 순간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쓴 기사인데요. 새 아이와 아내를 둔 가장이 4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쳐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그 아내분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약간 너무
뭐랄까 좀 잔인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사고를 당하신 목숨을 잃으신 분께서는 그 새벽 시간인데도 단 한 번도 제한 속도를 어기거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인터뷰 때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이 한 번이라도 신호를 어겼거나 제한 속도를 위반했거나 했으면 그 가해 차량을 마주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음주 사고 이후 남겨진 가족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시속 152km로 몰던 차에 들이받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 씨가 떠난 지 넉 달, 남겨진 가족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동갑내기 아내 김희선 씨는 낮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빠를 떠나보낸 새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그 아내분의 일상을 담으려고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놨거든요. 다음날 카메라를 수거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아내분이 삶은 달걀이랑 소금, 은박지에 싼 소금, 과일을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건넨 말씀이 남편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기자가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공감. 객관적인 입장이어야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고 물론 중요하죠. 기사는 그렇게 써야죠. 근데 기사를 쓰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고 알면 기사에도 그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